새벽 4시 강남의 화려한 빌딩을 홀로 닦는 68세 미화원. 하지만 그 낡은 유니폼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실 어둠 속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CEST라 바이. 이것이 인생이지. 유창한 프랑스어의 72세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파리에서 사랑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으니까요. 하루하루 지워지며 살아온 여자. 비상계단에서 홀로 흐느끼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라고 속삭이던 여자. 그런데 단 하나 보라색 수건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꿈을 빼앗겨도 품격만은 빼앗기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빚어진 32층짜리 빌딩이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시간. 도시는 고요했지만 정순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오랜 습관이었다. 그녀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서두르지 않았다. 흐트러짐 없이 그러나 천천히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다려놓은 유니폼을 펼쳐 입었다. 구겨진 곳 하나 없었다. 남들은 어차피 청소복인데 대충 입으면 되지 않냐고 했다. 정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매일 다렸다. 빌딩에 들어서면 그녀는 유령이 되었다. 직원들은 정순을 보지 않았다. 정확히는 보려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시선은 핸드폰으로 향했고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 위를 그냥 걸어 지나갔다. 정수는 그 사실을 오래전에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유리 통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다. 새벽빛 속에서도 빌딩들은 서로를 압도하려는 듯 반짝였다. 정수는 걸레를 밀며 그 풍경을 무심하게 지나쳤다. 예전엔 저런 야경 앞에서 설레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그냥 닦아야 할 유리일 뿐이었다. 그날 오전 영업팀의 젊은 대리가 지나치다 커피를 쏟았다. 갈색 액체가 방금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을 타고 번졌다. 대리는 힐끗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이었다. 전화를 받으면서 웃으면서 정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아주 잠시. 그리고 보라색 수건을 꺼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훔쳤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표정은 없었다.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아무렇지도 않은지 정순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오래 참다 보면 감정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쪽 구석. 동료 미화원들은 오늘도 시끌벅적했다. 누구 며느리 이야기, 어느 층 부장이 얼마나 거만한지, 어제 저녁 드라마가 어땠는지. 정수는 그 테이블에서 2칸 떨어진 자리에 앉아 차가운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빛이 바랜 프랑스어 단어장이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에는 누군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진 엽서 한 장. 에펠탑. 흐릿하게 지워진 소인. 누가 보낸 건지도 언제 온 건지도 이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정수는 단어장을 펼치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 밥 한 숟가락을 뜨고 단어장을 내려다보고 또 한 숟가락을 떴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정순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아니, 닿았지만 스며들지 않았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은 혼자 있는 방법을 몸이 기억한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 앞에 멈췄다. 손등이 눈에 들어왔다. 갈라진 마디마디, 두꺼워진 손바닥, 검게 눌린 손톱 밑. 이 손이 예전엔 피아노 건반 위를 날았다.
파리의 어느 작은 카페에서 누군가와 불어로 대화를 나누던 손이었다. 정수는 시선을 거뒀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보는 건 오래전에 그만뒀다. 고무 장갑을 끼고 다시 복도로 나섰다. 빌딩은 여전히 바빴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다. 그리고 정수는 여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을 닦았다. 유리창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 빛이 잠깐 정순의 옆 얼굴을 스쳤다. 누군가 그 순간을 봤다면 이상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왜 저렇게 쓸쓸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지, 왜 저 눈빛이 이 건물 어느 임원의 눈빛보다 고요하고 깊은지.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오늘도 밤 10시가 넘은 빌딩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형광등이 꺼진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낮 동안 수백 명이 오가던 공간이 이제는 정순 혼자였다. 그녀는 그 시간을 좋아했다. 아무도 없는 빌딩은 적어도 그녀를 유령 취급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정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쉬었다. 32층 복도 끝 회장실 앞에 멈췄다. 무겁고 묵직한 원목문. 낮 동안은 감히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다. 정수는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쏟아졌다.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렀다. 정수는 그 풍경을 한번 바라보다가 청소를 시작했다. 책상을 닦고 서랍 손잡이를 훔치고 창틀에 먼지를 걷어냈다. 그러다 창가에 잠시 멈춰섰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멈춰지는 순간이 있었다. 정수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 화면을 눌렀다. 프랑스어 회화 앱이었다. 매일 밤 이 시간만큼은 정순이 정순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낮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입술이 열렸다. 부 SAVEG 페리스 NOUBLI 제메이아이S CUX키 LONT AIME 파리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요. 정순의 목소리는 달랐다. 낮에 직원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내뱉는 그 납작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길고 부드러운 모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억양. 수십 년이 흘렀지만 몸이 기억하는 언어는 녹슬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 회장은 오늘 저녁 계약 서류를 두고 갔다는 비서의 연락을 받고 다시 빌딩으로 왔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나이에 서두를 일이 뭐가 있냐고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프랑스어였다. 강 회장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목소리는 창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낮고 조용하고 그러나 어딘가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듯한 목소리. 강 회장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CEST 라바이. 이것이 인생이지. 그 순간이었다. 강 회장의 눈앞에 무언가가 스쳤다. 파리. 비가 내리던 센 강변. 빨간 우산 아래서 웃던 여자. 그 여자가 꼭 이런 식으로 말했다. 문장의 끝을 살짝 내려놓으면서 체념인지 수용인지 알 수 없는 그 온도로 30년이 넘었는데 억양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강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때 정순이 인기척을 느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았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 정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다. 이어폰을 빼는 손이 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목소리가 바뀌었다.
아까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납작하고 조심스럽고 최대한 작아지려는 목소리. 정수는 허리를 숙였다. 깊이, 그리고 빠르게. 어둠 속에서도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였다. 강 회장은 아직 말을 잇지 못했다.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빛이 켜지자 청소 도구를 들고 굽어진 자세로 서 있는 여자가 보였다. 유니폼, 고무장갑, 낡은 운동화. 그러나 강 회장의 눈은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 그 눈빛을 봤다.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러나 그 아래 어딘가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눈빛. 방금 프랑스어로 말씀하셨습니까?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부정하기엔 너무 늦었고 인정하기엔 너무 오래 숨겨온 것이었다. 그녀는 그냥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이번엔 더 깊이.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허리가 굽은 미화원 아주머니. 그런데 왜 저 뒷모습이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 강 회장은 손에 쥔 서류 봉투를 의식하지 못한 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회장실에 두 사람만 있었다. 서울의 밤이 유리창 너머에서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강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재 의자에 앉아 식은 차를 손에 쥔 채 천장을 바라봤다. 프랑스어, 그 억양, 그 온도.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귀가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귀가 아니라 몸 어딘가 더 깊은 곳이 기억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그것이 불편했다. 오래전에 닫아둔 서랍이 갑자기 열린 것 같은 느낌. 다음 날 아침 그는 비서를 불렀다. 미화팀에 정순 씨라는 분 계시지? 인사기록 좀 알아봐. 비서는 잠깐 멈칫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후에 서류가 올라왔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나이 68. 입사한 지 7년. 이전 직장은 식당 주방 보조, 그전엔 건물 관리. 학력란은 고졸로 기재되어 있었다. 가족사항란은 비어 있었다. 수상 경력도 특이사항도 없었다. 어디에도 파리는 없었다. 프랑스어는 없었다. 젊은 날의 흔적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다시 펼쳤다. 누군가 이 서류를 지웠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쓰지 않은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강 회장은 그 이유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각 정수는 퇴근길이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내린 곳은 낡은 골목이었다. 간판도 바래고 유리창에 먼지가 낀 작은 헌책방. 정수는 그곳을 20년 넘게 드나들었다. 주인 영감은 정순이 들어오면 말없이 안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불어 원석 코너는 책방 가장 구석에 있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손때 묻은 까미, 흐릿한 글씨의 보부아르, 모서리가 접힌 마르그리트 듀라스. 정수는 책등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다. 읽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만지는 것이었다. 이 언어들이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이 한때 이 언어들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국제전화였다. 프랑스 파리. 정순의 손이 멈췄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눌렀다. 번주, CEST 루커. 목소리는 젊고 낮았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루카. 정순이 파리에서 돌봤던 아이. 입양된 한국 아이였는데 프랑스 가정에서 자라면서 말이 없고 눈치가 많았다.
어린 루카가 밥을 안 먹겠다고 버텼을 때 정수는 억지로 먹이는 대신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아이는 결국 스스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지금 루카는 36살의 건축가였다. 정순 씨, 한번 만나고 싶어요. 파리로 와도 되고, 내가 서울 가도 돼요. 오래됐잖아요. 정수는 책등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루카야, 나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정수는 웃었다. 웃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나 지금 많이 바빠.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책방 구석, 낮은 형광등 아래. 루카의 목소리가 귀에 남았다. 오래됐잖아요. 그랬다.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다. 그날 밤 비상계단이었다. 정수는 혼자 계단에 걸터 앉았다. 철제 난간이 차가웠다. 하늘은 보이지 않고 건물 벽만 보이는 곳이었다. 그녀가 가끔 오는 자리였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니까. 핸드폰을 꺼내 루카가 보낸 편지 사진을 열었다. 몇 달 전에 받은 것이었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서투른 한국어로, 그러나 정성껏. 정수는 한 번 읽고 접어서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흘렀다. 정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변명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 반복해온 문장이었다. 파리에서 돌아온 날부터, 가족이 없어진 날부터, 꿈이 이름을 잃은 날부터 그 문장을 되뇌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철 계단 위에서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다.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정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밤바람이 낡은 유니폼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더 차가운 것들을 견뎌왔으니까. 손수건은 복도 끝 창가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 강 회장이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길이었다. 보라색이 눈에 들어왔다. 선명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러나 묘하게 시선을 붙드는 색이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다. 낡아 있었다. 천이 얇아질 만큼 오래 썼고 모서리는 실이 풀려 있었다. 그러나 깨끗했다.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강 회장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다. 그냥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강 회장은 오후 늦게 복도를 걷다가 정순을 마주쳤다. 그녀는 창틀을 닫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다가 강 회장임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허리가 먼저 숙여졌다. 몸에 새겨진 반응이었다. 강 회장이 걸음을 멈췄다. 잠깐요. 정순의 등이 긴장으로 굳는 게 보였다. 강 회장은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주웠습니다. 입은 거 맞지요? 정순이 손수건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흔들렸다.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눈이 달라졌다. 그 보라색 천을 빤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었다. 더 말하려다가 멈췄다. 강 회장은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이 수건색이 참 고귀하군요. 짧은 말이었다.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잠깐 막혔다. 고귀하다. 그 단어가 자신에게 닿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처음인지도 몰랐다. 강 회장이 가고 나서
정수는 한동안 손수건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틈이 생겼다.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틈이었다. 강 회장은 가끔 늦은 오후 복도에서 마주치면 걸음을 멈췄다. 정수는 처음엔 그때마다 허리를 숙이고 비켜섰다. 강 회장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서울 사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정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오래됐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또 망설임. 이번엔 조금 더 길었다. 멀리 있습니다. 대답이 되지 않는 대답이었다. 강 회장은 더 묻지 않았다. 정순이 대답할 수 있는 만큼만 꺼냈다는 걸 알았다.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이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그 짧은 대화를 며칠을 두고 곱씹었다. 경계했다. 당연히 경계했다.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의를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다.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이 실망시킨다는 것도. 그러나 자꾸 그 말이 떠올랐다. 고귀하다고 했다. 이 낡고 해진 천을. 그리고 어느 저녁 강 회장이 다시 나타났다.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정순이 봉투를 바라봤다. 받지 않았다. 강 회장이 청소 카트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루카라는 분이 보낸 겁니다. 수소문 끝에 제 쪽으로 연락이 왔더군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다. 루카. 그 이름이 이 공간에서 들릴 줄은 몰랐다.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따질 겨를도 없었다. 봉투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강 회장이 낮게 말했다. 청소부는 직업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까지 먼지 낀 건 아니에요.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러나 몸이 먼저였다. 어깨가 먼저 흔들렸다. 50년 넘게 혼자서 눌러온 것들이 그 한 문장 앞에서 버티지 못했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울었다. 강 회장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정수는 나중에 혼자 봉투를 열었다. 루카의 글씨였다. 서툰 한국어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은인이라고 했다. 보고 싶다고 했다.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정순이 미화원이든 대통령이든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다고, 그냥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고 썼다. 정수는 편지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평생 자신이 닦아온 것이 건물 바닥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처를 닦아온 것이었다는 것을, 그 상처 위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편지를 손에 쥔 채 정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보라색 손수건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루카의 편지를 펼쳐놓고 접고 다시 펼쳤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 자꾸 걸렸다. 고맙다는 말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그것도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오래된 매듭처럼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아프지 않았다. 아프지 않다는 게 오히려 낯설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알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습관적으로 유니폼에 손이 갔다. 그런데 그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수는 장롱 깊은 곳으로 손을 뻗었다. 오래된 상자였다. 파리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것들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은 오래전에 버렸지만 하나만 남겨두었다. 보라색 실크 스카프였다. 한 번도 두르지 않았다.
두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수는 스카프를 꺼내 손에 펼쳐들었다. 빛이 바랬지만 감촉은 여전했다. 거울 앞에 섰다. 유니폼 위에 스카프를 둘렀다. 이상했다. 그러나 이상한 게 아니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다. 그러나 낯선 게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렇게 서 있었어야 했던 사람처럼 보였다. 정수는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다. 오래 보는 것을 그만뒀던 거울이었는데 집을 나섰다. 걸음이 달랐다. 본인이 느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는데 무게가 달랐다. 땅을 딛는 방식이 달랐다. 지하철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다. 보라색 스카프가 형광등 아래서도 눈에 들어왔다.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가 힐끗 봤다. 정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빌딩에 들어섰다. 로비에서 영업팀 대리와 마주쳤다. 커피를 쏟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쳤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오늘도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정순 옆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그 순간 정순이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대리가 멈췄다. 놀란 얼굴이었다. 미화원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것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았다. 지난번에 커피 쏟으셨잖아요. 사과는 직급이 높은 분만 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냥 아무한테나 해도 됩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물러서는 목소리도 아니었다. 대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멈춰 서 있었다. 정수는 더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뛰었다. 뛰는 게 느껴졌다. 두려움인지 통쾌함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늦게 핸드폰이 울렸다. 루카였다. 영상통화였다. 정수는 잠깐 화면을 바라봤다. 받을까? 손이 먼저 움직였다. 화면이 열리자 루카의 얼굴이 나타났다. 36살의 건축가. 눈이 선했다. 어릴 때 밥을 안 먹겠다고 버티던 그 아이의 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루카가 웃으며 말했다. 스카프 했네요. 정순이 멈칫했다. 루카는 보라색 스카프를 알아봤다. 파리 시절에 정순이 두르고 다니던 걸 기억하는 것이었다. 오래됐는데 잘 어울려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정순의 눈이 흔들렸다. 유니폼 위에 두른 낡은 스카프가 잘 어울린다고.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숨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루카는 요즘 설계하는 건물 이야기를 했다. 낮고 넓게 햇빛이 구석까지 들어오도록 짓고 싶다고 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의식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퇴근 무렵 강 회장과 마주쳤다. 로비였다. 강 회장은 외부 미팅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었다. 정순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다. 스카프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정수는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거절하려는 말이 먼저 올라왔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괜찮겠습니까? 강 회장이 다시 물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정수는 잠깐 그 사람을 바라봤다. 72년을 살아온 눈이었다. 품격이 있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았다. 네.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빌딩 한쪽 작은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다. 커피가 나왔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빛이 테이블 위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팔이 그립습니까? 정수는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오래 생각했다. 가끔요. 이제는 조금 덜.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정순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30년 넘게 혼자 삭혀온 것들을 한 번에 꺼낼 필요는 없었다. 그냥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으로. 다음 날 아침 정순의 낡은 사물함 문을 열었다. 안쪽에 붙여둔 메모 위에 새로 한 줄을 썼다. 볼펜으로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나의 삶. 빌딩을 나서는 발걸음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정수는 걸었다. 굽히지 않고 그러나 뻣뻣하지 않게. 보라색 스카프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제 정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아는데 이 빌딩에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